자,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 및 재난 현장의 드론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한국종합기술부사장 백종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2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방송이 하는데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월요일 날 원래 출근하다 보면 나는 하고 짜증도 하고 그러시는데 월요일 날 교육만큼은 부담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충북 도청에서 2018년도에 토목직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에 근무를 하다가 2021년도에 한국종합기술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자치연수원의 토목행정관 강사를 2014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계약심사 사례 및 설계시 유의사항이라는 그런 과목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2020년도에 드론 1종 그리고 지도자 조정자 자격을 취득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민방위 공주 재난안전교육원에 드론에 대한 교육을 가서 강의를 했고, 또 영동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건설에 드론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동군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영동군에서도 교육을 한 적이 있고, 또 금년에는 경북도청 그리고 구미시에서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드론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첨단 기술들, VR, 로봇, 드론,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서로가 융복합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실제적으로 농업 분야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도입을 해서, 근데 우리 건설 분야만큼은 아직도 재래식 공법 그리고 재래식 장비, 굴삭기, 덤프, 롤러 이런 옛날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노동집약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생산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스마트 건설을 로드맵을 세워서 우리 건설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느끼시나요? 잘 못 느끼시죠? 관심이 또 없으시잖아요. 업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스마트 건설이 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이 스마트 건설의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홍보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재직 공무원 때 느꼈던 공사 현장에서의 전문화된 이런 드론의 기술이 뭔가 우리 재난이나 공사 현장에 충분히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원하고 와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치원수원 자체에서 드론 교육이 4번이 있고 다른 기타 자치원수원도 드론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드론의 이론이고 일반 기초적인 사항만 가르쳐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드론이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정사 영상을 구하고 3D 매핑을 해서 거기서 토목량 산출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그러한 교육들은 현실에서는 대기업이나 외부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과정을 3일 과정을 이번에 오늘 첫 과정에 편성이 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안내를 드리면, 오늘은 이제 제가 드론에 대한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의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BIM 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종합기술 상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으로 3D 측량을 해서 기법을, 그래서 3D 매핑해서 통량 산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내일은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학습 나가셔서 현장 학습 가시면 이 이론 교육한 거에 대해서 150m 상공에서 드론이 매트리스 M300이라 해서 측량 드론이 150m 상공에서 떠서 비행을 하면서 하천 측량을 할 테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포공량 산정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점검, 애니오스 드론이라 해가지고 지금 교량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유관 점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량 부위에 접근해서 부식이라든가 또는 노출이라든가 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육안으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드론이 들어가서 접근해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오후에는 수중 드론이 우리가 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수중 드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수중 드론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산림 묘목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방도나 국도를 다니시다 보면 산을 민둥산으로 멀겋게 이제 그 까내린 그런 산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전 국토의 수종갱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수종갱선을 묘목을 그 산까지 지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인력으로 지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개발된 산림용 25kg짜리 드론이 20kg 묘목을 들고 산에 올라갈 때 1분도 안 걸려요. 놓고 내려오는 게. 그러한 현재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실 거고,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이 드론 비행훈련을 하실 거예요. 비행훈련은 비행기 드론이 세대가 오는데, 1종 드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할 때는 1종서부터 4종 무게에 따라서 이제 취득을 해요. 그럼 1종은 농업 방제용 산림 묘목 드론 이런 것들이 1종 드론이에요. 이륙 중량 25kg 이상 되는 거. 이런 25kg 중량의 드론이 오고, 그 다음에 3종 드론, 인스파이어라 해가지고 경찰들 또는 소방에서 사람들 수색 같은 거 하는 그러한 그 드론이 인스파이어인데, 그러한 기종의 3종 기체가 오고, 또 여러분 아시는 작은 매빅, 하늘 높이 떠가지고 작지만 성능 좋고 그리고 가볍고 이러한 매빅 드론 세대가 와서 교관들이 직접 여러분들 조를 나눠가지고 비행 시험 훈련을 할 거예요. 해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고, 이 조종기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러한 그 비행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보심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연습을 해보고 하면 되는 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행 훈련이 이렇게 해서 3일간 계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자꾸 실무적인 이런 교육들이 확산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 좀 마인드가 제고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에서 교육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데 드론 정의는 뭐냐면,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조종자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하는 비행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조종자가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비행체가 가능한 거, 비행이 가능한 거, 이것을 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은 소고예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때는 이게 팬텀4 기종의 이 드론인데, 이 드론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이 프로펠러가 달린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이 드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드론 정식 명칭이 아니고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의 종류에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드론은 고정익과 회전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익은 이렇게 날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회전익은 프로펠러로 달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드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고정익은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드론의 구조 전망은 어떻다라고 할 때는 고정익과 해상익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고, 드론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인 항공기라고 해요. 그 드론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드론이라는 것은 숯벌의 이름이 드론이에요. 숯벌이 왱왱거린다는 소리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 설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항공기 중에서 우리가 드론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면,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법규에 의하면 초경량 비행장치, 경량항공기, 항공기 이렇게 나누는데, 초경량 비행장치에 들어가요. 이 부분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보면 무인항공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동력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뭐 낙하산용 이런 것들을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무인 비행장치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인 멀티콥터라고 하면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드론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드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예요. 그럼 이런 거 무인으로 들어간 것은 고정이익으로 무인 비행기도 드론이고, 무인 헬리콥터 드론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드론의 발전, 드론 산업이 발전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에 드론이라는 그 개념이 나온 게 오스트리아가 베리스를 침공을 할 때 열기구에다 폭탄 200개를 싣고 바람을 띄워서 날렸어요.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2개만 명중하고 나머지 다 물발 다른 데 터져버렸어요.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어쨌든 드론을 싣고 사람이 안 타고 열기구에 했던 이것을 드론의 시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을 해오면서 최초의 드론의 형태를 갖춘 영국의 키비, 이 모양의 드론의 형태를 갖춘 이것을 실제적으로 드론의 형태를 갖춘 키비를 드론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게 발전이 되어 와서 1990년도에는 MQ-1 프레데터는 정찰기로 이제 쓰면서 이게 발전이 돼서 MQ-9 리퍼는 전투기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드론은 군사용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보면 미국 드론 MQ-9 리퍼는 지금 존재하는 지구상의 최고 사양의 드론이에요. 왜 드론이라 그러냐? 조그만한 프로펠러 달린 것만 드론이라 그러지 않느냐는데 왜 드론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중량이 크고 날개가 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무인, 사람이 타지 않고 멀리서 원격 조종하면 드론이라 그래서 리퍼도 MQ-9 리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리퍼는 인공위성에서부터 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지상에서 타격을 하는데, 지상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을 이게 보낼 수 있는 타격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4시간을 날아가고 미사일을 14만 탈제가 가능해서 이게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요인들을 3,000명을 암살하는데 기여를 했고, 특히 2022년도에는 이란의 제2의 지도자라고 하는 솔레이머니, 그리고 총사령관 이 솔레이머니를 미국 본토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라크 공군 부대에 리퍼가 숨어 있다가 정보를 받고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머니를 쪽집게 사살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때 트럼프는 뭐 하고 있었느냐? 아이스크림 파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있게. 왜? 군사들이, 원수들이 이제는 멀리서 버튼 하나면 국가의 원수를 저렇게 사살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냐면 1,000억이에요. 기체 소재도 고급으로 써야 되지만 날개도 그렇지 시스템 비용이 70-80%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지구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려면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그 인터넷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되고 시스템 통신비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1,000억이 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바이락타르라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러시아 탱크 잡는 터키 운용 무인기 해서 나오는데 이 바이락타르의 성능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이 리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이 100억에서 1000억,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바이락타르가 전 세계에서 이름을 명성 떨치고 있어요. 이 바이락타르는 저고도로 항공을 해요. 항해를 해요. 그럼 저고도에는 방공망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미사일 4발밖에 닿지 않지만, 탑재가 안 되지만 정확하게 쪽집게 가격을 하니까 아주 효율성을 발휘를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부분은 뭐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의 통신 위성에서 전파를 보내줘서 인터넷이 가능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탱크가 몇백 대가 밀고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의 기지소를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파괴를 했는데도 살아남는 게 공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내주는 거에 의해서 인터넷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 학교가 운영이 되고 병원이 운영이 되고 군부대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 원수들에게 화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인터넷이었었어요. 근데 이라크에 들어온 탱크들이나 러시아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아무를 모르니까. 그러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은 무전기와 그리고 전화기로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적의 위치가 어디 있다. 그러면 바이락타르가 정확한 좌표를 찍어가지고 날아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중을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포탄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적은 나를 아는데 나는 적을 모르는 이런 현실이 이 바이락타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이락타르가 활용하는 동영상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의 전쟁은 이런 드론 그리고 인터넷 전쟁이라는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으로는 드론 산업이 그러면 언제서부터 발전돼서 이렇게까지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지금 드론 시장을 보면 우리가 군수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군수용이 지금 보면 군사용이 86%, 그리고 민수용이 14%, 그러니까 85대 15% 정도로 민수용이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군수용이 미국에서 무인정찰기하고 폭격기동을 대부분 생산하고 상업용, 민간용 시장 드론이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업용 시장하고 민수용 시장이 언제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2016년에 요 4,600억에서 2016년에서 2025년도에 7조 6천억으로 이만큼 급성장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용 드론이 활성화된 게 2015년. DJI라 해서 여러분들 이런 팬텀서부터 매빅서부터 모든 기종은 중국의 DJI에서 만들어낸 팬텀 이런 기종이에요. 이 기종이 DJI가 창업이 언제 됐냐면 2006년 프랑크 왕이라는 중국의 CEO가 창업을 해서
2015년서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이때서부터 민간용 드론이 활성이 됐어요. 근데 민간용 드론이 왜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날까요? 이 부분이. 고정익은, 군사용은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정익으로 날아가서 폭격을 하는데 주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DJI에서 개발한 것은 이 팬텀 기종의 프로펠러 이 회전익을 개발을 했어요. 이 회전액은 뭐냐면 공중에서 뜨면은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 이게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호버링 기능이 회전익이 가능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옛날부터 인간의 매 눈으로 하늘을 내려보고 싶다는 욕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늘에 떠서 제자리에 서서 여기에다 카메라를 달면 영상 장비를 대고, 또 여기에다가 농업용 살포기를 달면 농업용으로 활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양산 카메라 달면 구조용으로 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이 민간용이에요. 회전익이 이때 개발이 되면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래서 국가별로 드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7%, 중국이 24%, 유럽 24%, 아직은 미국이 27%로 많다. 왜? 미국 군용기를 생산을 하니까 군사용 85%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드론 시장에서의 상업용은 중국의 DJI가 민간용 부분에서는 76%를 차지해요. 드론 시장에서. 우리나라 드론 업체 평균 매출액은 20억 미만, 1%. 굉장히 영세하죠.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이 지금 민간 상업용 시장은 다 석권해요. 중국에는 이런 DJI만이 아니라 이항, 그리고 유닛, 그리고 샤오미, 또 쉬마, 이런 제품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이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중국 드론 기업의 75%가 심천 효과가 있다. 심천, 중국 심천에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이 400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300개 이상이 심천에 드론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서로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드론을 만들어내니까 당할 수가 없고, 또 정부의 방침이 중국에서는 먼저 성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 보완을 합니다. 승인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보완해와,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따를 수가 없죠. 중국이 세계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 우리 현황을 보면 우리 국내는 아까 들어온 게 드론이 이제 2013년에 개발이 회전익이 되면서 2015년도에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해요. 회전익이. 그때 군수용에 비해서 민수용은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2025년은 10년간 예상을 해볼 때 43%로 민간용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국내 그 앞으로 규모의 전망을 한 걸 보면 이 제작 시장과 활용 시장이 있어요. 제작 시장은 드론을 만들어내는 시장이고, 활용 시장은 드론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이용하는 분야가 앞으로 이렇게 급등할 것이다 예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품을 만든다거나 고부가 가치 생산해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또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투입을 한다거나 또는 이 여러 분야에서 영상, 또 스포츠, 오락 이런 부분에 활용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내 제작 시장을 보면 중국산 핵심 부품을 갖다가 포장만 해서 이거 한국산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온 거에서 농업용으로 팔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그 우리 껍데기만 한국용 드론에서 파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드론 공공 조달 범위를 갖다가 중소 우리 판매 촉진법에 의해서 가구자재 구입할 때 중소기업을 먼저 해주라 이런 식으로 드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드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기업이 참여 못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은 우수한 자원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과감하게 네거티브, 최소 방식의 규제를 한다. 네거티브라는 건 뭐예요? 네거티브 안 된다 이거예요. 네거티브 안 되는 거 얘는 다 해. 이게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최소한으로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포지티브 규제. 해. 뭐만.
뭐만 하고 나머지 다 못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절차 복잡하고 대기실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무인기 시장 규모를 볼 때 지금 2015년, 16년서부터 드론이 도입이 되면서 이 처음에는 건설 부분이 65, 100만 불 그러면 뭐 한 65억 정도, 65억, 70억 정도 되는데 농업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뭐 한 2조 정도 굉장히 농업 부분이 먼저 도입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됐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10년 뒤에 하게 되면 건설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 건설 이런 부분의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시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건설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드론의 지표도 보면 드론 등록 기체가 높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조종자 자격 취득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보면 이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껑충 이렇게 많이 뜨게 되는데 자격자 취득수가 이때 누가 기여를 했냐면 가수 김건모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우새에 나오면서 드론 매니아예요. 김건모가 집에 보면 수백 대 드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미우새에 나와서 드론으로 갖다 배춧잎을 출연한 사람들 앞에다가 갖다가 떨어뜨려주는 그런 정교함을 보이고 또 고등어 낚시를 드론으로 하는 것을 김건모가 보여주고 일종 자격증 따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조종자 자격 취득자가 엄청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웃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니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드론 산업의 고구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성하겠다 해서 2017년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향후 10년간 17만 명 고용 창출, 29조 원의 부가가치 생산한다 이렇게 했어요. 기술 경쟁력도 우리가 앞으로는 6위까지 가겠다. 2000 몇 년도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에서 이제 간신히 한 7대 강국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아직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방향이 많죠.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의 이제 앞으로 유망 분야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측량 후의 3D 모델, 드론 측량을 해서 3D 매핑, 입체화해서 통 산출하는데 이런 데 하고 건설 전 과정 관리, 건설 시공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건설 안전 관리를 하고 이런 건설 전 과정에 이제 드론을 써야 한다는 얘기고 전천후 시설 점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천후로 시설 점검할 때 드론이 밀집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사람 대신하겠고 또 재난 감시 대응을 앞으로 드론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보면 드론이 우리가 건설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역할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제약이 있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행제안에 이 허용 기준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군부대로부터 지금 법규에 보면 군부대로부터 9.3km 반경 내에는 관제권이라고 해서 드론 금지 구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부터 군부대가 9.3km를 못 날리게 하면 거의 다 날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다음에 드론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충북만 하더라도 외수 비행장, 공군 비행장, 청주국제공항, 또 공군사관학교 그럼 거기서 9.3km 반경을 보면 우리 청주 시내 날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부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무심천에 항상 매년 가면 항상 같은 각도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매년 그 벚꽃을. 그래서 이것을 드론으로 해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오래됐는데 도비드론이라 해가지고 사진 촬영 드론을 7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벚꽃을 찍어봐야 되겠다는 욕심에 찍고 이제 집 앞에 학교 운동장에 있어요. 아파트 앞에. 그래서 거기 가서 드론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뛰어서 연습을 했는데 경찰관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보고 신고가 들어간 거지.
그 경찰관이 와서 보니까 선생님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은 날려서는 안 됩니다. 양쪽에 도로가 학교 옆으로 있고, 그런데 그러시면 선생님 벌금 200만 원이에요. 여기서 훈방 조치해서 돌아왔죠. 그럼 그 이후로 제가 드론을 띄워서 벚꽃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 비영 금지 구역도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허가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짜증스럽잖아요. 사진 한번 찍는데 벚꽃을 멋지게 찍고 싶은데 그 허가 절차까지 밟으면 짜증스럽잖아요. 얼마 전에 저 청주시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신청을 했다가 2번 했다가 다 빠꾸당했어요. 왜? 공군부대에서 반대를 해서. 드론 자유화 지역이라는 것은 미호천 그 주변에 철새 나오는 철새가 도래지의 생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리겠다. 일일이 허가 안 받고 그게 그래서 자유화 구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2번 신청을 했는데. 이런 예외 규정을 끼워야지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드론의 활용 분야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드론은 제일 먼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농사 부분이 있었어요. 농사 부분이 있었을 때 농사에 방제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농사 처음에 드론 방제를 할 때 방제사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그럴 때 1시간에 나는 뭐 30만 원, 하루에 300만 원을 번다, 뭐 1년이면 뭐 6천만 원을 번다,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초기에는 그렇게 됐어요. 한 평에 한 50원 정도 가요. 한 평에. 그럼 1헥타를 보면 1헥타가 3,000평이니까 50원 하면 1헥타 하는데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데 3,000평을 치는데 드론이 15분이면 날려요. 근데 1헥타 3,000평을 그 기존에 사람이 치려면 호수를 양쪽에서 잡고 동행을 끌고 가면서 5시간, 6시간 걸려야 1헥타를 칠 수 있는데 15분 만에 치게 되니까 1헥타를 당연히 농민들도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다 보니까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이면 1헥타 치는데 15만 원, 10헥타 물량을 받는다라고 하면 150만 원을 치는 거예요.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일 물량의 물량이 잇따르면 3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농사 처리 주로 방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6, 7, 8월 달이에요. 그럼 6, 7, 3개월이면 3천만 원, 9천만 원이 되죠. 그죠? 9천만 원인데 혼자는 못하니까 2, 3인이 나가니까 애문지라도 4천만 원, 5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게 농기구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드론이. 농기구로 돼서 농민들한테 보조해듯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한테 물론 해주진 않아요. 장농반 단위로 묶어서 장농반 단위에다가 드론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줘서 드론 일종 자격증을 따세요.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게끔 해요. 그런 것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실제는 옛날보다 그렇게 수익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물량만 확보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드론의 방제 사업도 괜찮죠. 근데 저걸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 농사용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 농사용이 방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3D 매핑을 통해서 작물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요즘에는 근적에선 멀티 스펙트럴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단지를 찍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빛이 성장이 잘 되는 데는 이 빛이 반사를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성장이 더딘 데는 검은색으로 보이거나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것은 이게 카메라를 찍었을 때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다 똑같아 보여요, 잔디가. 근데 적외선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 파랗고는 빛의 반사를 주니까 생육 상태가 좋다. 이거는 생육 상태가 불량하다. 이 부분은 물이 많다. 이 부분은 물이 적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집중적으로 전체가 초록색이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가서 앞으로 이 부분만 농약을 주자, 이 부분만 물을 주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뭐냐면 마늘하고 양파 같은 경우를 이 처음에
심어놨을 때 구분이 안 된대요, 눈으로.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시간이 돼야지 마늘이나 양파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작물이 초기 단계에서 생산분이 많은지, 많으면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양을 줄여라.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내려줘야 되는데 어릴 때 이 판단이 안 돼요. 육안으로, 카메라로. 그러다 보니 열화상 멀티 스펙트럼으로 찍게 되면 이러한 NDVI 식생지수 분석에 의해 가지고 이건 마늘이다 양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농작물도 이렇게 되고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 넓은 잔디밭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다 농약을 주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아가면서 멀티 스펙트럼으로 다 찍게 되면 식생지수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부분은 항상 이건 잔디가 좀 생육 상태가 좋은데 이쪽은 나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여기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이런 부분들. 지금은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어요. 농사 부분도. 그 다음에 영상 촬영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지만 어느 부분이면 셀카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셀카는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은 지금 닉시라는 거 이런 것은 손목에 차고 있다가 던져서 날리면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내 손목에 차는 거. 그리고 팔로우미, 피타라는 거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띄워놓고 나를 따라오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는 대로. MTB 산업 자전거를 탄다거나 내가 트레킹을 한다거나 조깅을 하고 그럴 때 나를 따라오면서 찍어주는 이런 피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수중 분야는 앞으로 수중 분야는 블루오션이다. 수중 분야는 아직 제약이 없어요. 수중에서 뭘 하지 마라는 없어요. 육상이나 항공은 아직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 수중 분야는 미래 블루오션이다라고 해서 수중 부분에서 활동하는 이 부분은 내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고 이러한 드론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고 오락 레저 부분에서 드론 축구인데 드론 축구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드는 종주국이에요. 전주시에서 만들었는데 이 드론 축구가 굉장히 엑사이트하다네요. 이게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2020부터 작년에 장간대 드론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드론 축구가 인기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론 축구 챔피언십 2부 리그 결승 경기. 제가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시청자. 시작 10초전입니다. 저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엑사이팅한데 사실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선택받는 건강한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것은 남녀노소 장애인 불구하고 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그냥 매력에 빠져든다네요. 엄청나게 드론 축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이제 연예, 오락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드론이 활용이 되는데 불꽃놀이 미국 독립기념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불꽃놀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폭죽을 터뜨리게 되면 여기 사람 화재 위험도 있고 사람이 다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걸 조명으로 대처를 했더니 일회성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사고도 없어서 저런 식으로 바꿔나가는데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 레이디 가가의 슈퍼볼 하프타임의 드론 공연은
레이디 가가는 미국 여자 가수인데 특이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10분에 100억을 쏟아붓는 그 가수예요. 굉장히 인기 있지. 그리고 그 1초 만에 티켓이 완판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디 가가 미국의 슈퍼볼 하프타임 중간에 휴식 시간에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은 아무나 못해요. 그 명성이 있는 사람들만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드론의 배경을 300개를 띄워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 한번 잠깐 보실게요.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welcomes you to the Pepsi Zero Sugar Super Bowl 51 halftime show. And justice for all. 마지막에 화려한 그런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듯이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 때 드론이 1218개 기내음습기에 올랐죠. 드론으로 해서 오륜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멋지게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말씀드린 군집 드론이에요. 드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운행하는 거죠. 이 군집 드론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 한 사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다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이 위치값을 너는 옆에서부터 1m, 1m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면 이와 같은 드론이 아주 그 아름다운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드론이 이제 만약에 군집 드론이 전쟁에 만약에 이용이 된다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강화할 만한 그런 무기가 되죠. 그죠? 군집 드론을 날라와가지고 포격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거. 강화할 만한 무서운 무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리배상 부분.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을 때 가장 앞으로 전망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물류배송 분야로 봐요. 지금 지상에서의 교통 혼잡도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국토연구원에서 연간 67조가 낭비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를 어떻게 하면 하늘을 물류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늘을 정복하는 자가 국가를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라고 해서 물류회사들이 뛰어들었어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건 당일 배송이 아니라 2.3km 이하의 상품은 16km 범위, 청주에서 증평거리 안에서 무조건 30분 내에 배달합니다. 공언을 했고 저 AI 프라임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험행에서 언제든지 여기 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물류 비용이라는 게 물류 선적을 해서 하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하해서 선별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4단계를 거치는데 4단계 5개를.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다른 것들은 중간에 자동화가 다 됐어요. 선별하고 하역하고 이런 거. 근데 마지막 배송 단계는 라스트 마일이라 가지고 고객한테 가는 마지막 배송 단계는 아직까지도 자동화가 안 됐다. 지금 전체적인 물류 생산 비용의 마지막 운송 부분은 50%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40%가 라이더들이 차지하고 있다. 라이더들, 배달의 민족의 기수들이. 그러면 그걸 드론으로 대체했을 때 40%의 인건비를 절약한다면 연간 16조 원의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UPS고 페덱스고 대형 운송업체에서 저기에 올인해서 저기에 매달렸어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송 배송 시스템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기발한 이런 배송을 했는데
여기 보면 원형 캐리어가 크게 저기 창고에다가 물건을 싣고 있어요. 그럼 작은 이 드론들이 벌집 같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지역으로 갖다 발송해주는 저런 특허를 벌써 내놓고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도심 같은 데는 원형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그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벌써 특허를 내서 물류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윙 프로젝트라는 저런 물품 배달 서비스를 호주에서 3,000건 이상 물건 배송을 했는데, 지금 구글뿐만이 아니라 드론 제조업체를 인수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실 인터넷 회사잖아요, 그죠? 물류 회사가 아니라. 근데 인터넷 회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자체도 이 드론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래서 인공위성 풍선 활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이 없는 수십억 인구에게다 인터넷을 무상으로 제공해야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물류기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 물류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그 경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운행 택시 분야에 있어서도 에어 택시, 또 드론 택시, 플라잉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에 나는 택시들이 거의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다 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보잉, 또 아우디, 벤츠 200개 업체가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2040년에 미국의 모건스탠 대규모 투자은행에서는 예측을 1,774조 원의 규모의 시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가히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반제 시스템은 2020년도에 여의도에서 드론 배송 택시 실증을 했어요. 드론을 중국의 이항 216을 3억에 서울시에서 사다가 여기에 위험하니까 사람이 타지 못하고 20km 쌀 내가마 80km를 50m 상공에 띄워가지고 여의도 상공을 7분 동안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드론 택시를 2025년 내후년까지는 상용화하겠다. 상용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상용화 됐을 때 그때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40km인데 1시간이 걸린다고요, 보통. 모범 택시로 가면 7만원 걸리는 것을 드론 택시로 하게 되면 처음엔 11만원 걸리는데 상용화돼서 활성화가 되면 2만원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나, 현대자동차, 두산모빌리티 이런 데는 외국 회사하고 합작을 했어요. 현대에서는 우버하고 공동 개발해서 SA1이라는 이런 항공 택시, 드론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끝냈고, 또 우리나라의 SKT, KT, LG, U 플러스 이런 데는 우리가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하고 합작해서 이런 항공에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형 도심항공법 실증 사업 노선을 금년도 5월달에 한강 주변의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수도권 네 군데에서 실증을 하겠다, 연습을 하겠다. 이 포트, 버티포트도 만들어 놓고 이창동도 해서 시험을 해서 2025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빠른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결정을 그렇게 냈을 때는 뭔가 추진하게 되니까 그래도 의지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